런던에 있는 동안 자전디스 아저씨는 자꾸만 이상하게 들든 사람들한테 붙잡혔어. 우리가 처음에 보고 좀 놀랐던 그 사람들 말이야. 콸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일에나 꼭 끼어들었어. 자기 이마 옆에 반짝거리는 관자놀이를 내밀면서 머리는 점점 더 뒤로 넘기고 다녔지. 마치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힐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자선에 미쳐 있었어. 콸은 모든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한테 감사패 같은 걸 주는 일엔 유난히 열정적이었어. 사람을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능력이 대단했지. 누가 됐든 저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야 하면서 뿅 하고 빠져버리는 거야. 처음엔 제리비 부인한테만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위인들을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꼭 들러리처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어. 어느 날엔가 파디글 부인이 기부금 받으러 왔고 퀄도 같이 왔어. 파디글 부인이 말하면 퀄이 그걸 꼭 한 번 더 따라 말하더라. 제리비 부인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파디글 부인을 띄워주려고 난리였지. 그러더니 파디글 부인이 구셔라는 사람을 자전디스 아저씨한테 소개해주겠다고 편지를 써줬고 당연히 괄도 또 같이 나타났어. 근데 이 구셔라는 사람은 말이야. 얼굴은 커다란 달덩이처럼 생겼는데 눈은 너무 작아서 원래 다른 사람 얼굴에 있어야 할 것 같았어. 전체적으로 축축하고 흐물흐물한 느낌?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콸은 또 구셔가 의자에 앉자마자 우리한테 진짜 위대한 사람이지 않냐며 감탄을 시작했어. 이마 좀 봐. 얼마나 철학적으로 생겼어. 이러면서 말이야. 물론 그 사람 눈엔 그렇게 보였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냥 흐느적거리는 아저씨였어. 자전디스 아저씨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된 건 마음이 워낙 따뜻해서 어떻게든 좋은 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그리 좋진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아. 다들 자선한다면서 요란스럽기만 하고 진짜 돕는 건 별로 없더라고. 자비심을 뭔가 의무처럼 아니면 뽐내기용 호처럼 걸치고 다니는 거야. 말은 거창하게 하면서 행동은 가볍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비굴하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띄워주기 바빠. 조용히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사람들한텐 오히려 불편한 존재들이었지. 결정적인 건 콸한테 감사패를 주자고 구셔가 제안했을 때였어. 참고로 구셔도 콸한테서 감사패 받은 적이 있었거든. 그런 사람이 또 콸한테 주자고 한 거야. 그리고는 무려 1시간 반이나 연설을 했어. 거기엔 어린이 학교 애들도 두 군데서 데려왔고 애들은 과부의 두입 이야기를 들으며 용돈판 강제로 헌금하게 됐지. 그 일이 있고 나서였나 바람이 딱 동풍처럼 느껴졌어. 기분도 날씨도 한 세 주쯤 계속 그랬던 것 같아. 이 얘기를 꺼내는 건 또다시 스킨풀씨 얘기로 돌아가려는 거야. 그 사람의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나는 그냥 아이 같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말들이 자전디스 아저씨한테는 오히려 큰 위안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주변에 그렇게 요란하고 복잡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스킨풀 같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었을 거야. 저런 순수하고 속 없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다는 걸 믿고 싶었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킨풀 씨가 그걸 노리고 일부러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야. 사실 난 그 사람을 잘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다만 자전디스 아저씨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딱 그만큼의 사람이었다는 건 확실해. 최근엔 몸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라 런던에 살면서도 지금까지 얼굴을 못 봤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언제나처럼 유쾌한 모습으로 불쑥 나타났지. 기분도 아주 좋아 보였고 아, 내가 왔어요 하면서 말이지. 그동안 좀 체했는데 부자들도 체할 때가 있으니까
자기는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해 보기로 했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도 자산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자신의 확장된 의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사가 자기를 돌보는 동안 엄청나게 후하게 돈을 줬대. 보통 진료비의 2배, 때로는 4배까지 쳐줬다고. 의사한테는 이렇게 말했다더라. 친애하는 선생님, 당신이 날 공짜로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속에서는요. 당신이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었다는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돈을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만약 사람들한테 중요한 그 쇠조각이나 종이 쪼가리, 그러니까 돈가 있었다면 당연히 의사 손에 쥐어줬겠지. 근데 없으니까 하려는 의지를 실행 대신 내세운 거래. 그래도 마음이 진심이니까 그게 진짜 돈이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마음으로라도 갚았으니 빚도 끝났다고 여긴 거야. 돈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스킨폴 씨가 말했지. 하지만 난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정육점 아저씨가 와서 작은 고지서 갚아달라고 해요. 항상 작은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서로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난 이렇게 대답해요. 친구, 사실 당신은 이미 돈 받은 거예요. 직접 와서 고지서 달라고 수고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만큼 받은 거라니까요. 내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자 자전디스 아저씨가 웃으면서 물었지. 근데 만약 그 정육점 주인이 고기만 마음속으로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자네도 참. 스킨풀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 자네 지금 정육점 주인 편을 드는 거야? 나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 한 정육점 주인이 이렇게 말했지. 고기값 왜 안 주셨어요? 450g에 18펜스였잖아요. 내가 물었지. 고기를 왜 먹었냐고요? 당연히 먹고 싶었으니까요. 그 말은 좀 설득력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이 또 말했지. 내가 고기를 마음으로만 보내고 실제로는 안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이성적인 인간끼리 얘기합시다. 당신은 고기를 이미 보냈고 나는 돈이 없어요. 당신은 고기를 마음으로만 보낼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돈은 실제로 안 줘도 마음으로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 그걸로 끝이었지. 그 사람이 고소 안 했어. 자전디스 아저씨가 물었어. 했지 했는데 그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어. 스킨폴 씨가 그렇게 말했어. 감정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보이스온 말이야. 자네랑 아가씨들이 인컨쇼에 있는 그 사람 집에 가기로 했다고 편지를 보내왔더라고. 우리 딸들이 그 사람을 무척 좋아해요. 자전디스 아저씨가 말했어. 그래서 약속했죠. 자연히 저 사람은 좀 덜 다듬고 내버려뒀나 봐요. 스킨폴 씨가 나랑 에이다한테 말했어. 조금 과하게 활기차죠, 바다처럼. 조금 과하게 격렬하고요. 자기가 보기엔 세상 모든 색이 빨간색이라고 믿어버린 황소 같아요. 그래도 뭐랄까, 대놓고 내리찍는 식의 장점은 인정해요. 스킨폴 씨랑 보이스온 씨가 서로를 높게 평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한 사람은 뭐든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뭐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게다가 예전에 몇 번 보이스온 씨가 스킨폴 씨 얘기만 나오면 뭔가 강하게 말하려다 꾹 참는 걸 본 적도 있었거든. 그래서 나랑 에이다는 그냥 우린 그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하고 같이 대답했어. 그분이 날 초대했거든요. 스킨폴 씨가 말했어. 아이도 그런 사람 손에 맡겨질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두 천사의 다정함에 힘입어 그럴 용기를 내는 중이라면 난 갈 거예요. 오가는 비용도 다 그분이 대주시겠다고 해요. 비용이 들겠죠? 실링? 아니면 파운드? 뭐 그런 종류의 돈? 아, 그러고 보니 코빈시스 기억나죠? 선머슨 양. 이 얘기를 꺼낸 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것 같아.
언제나처럼 가볍고 싱긋한 말투였고 아무 거리낌도 없어 보였어. 아, 네, 내가 대답했어. 코빈시스가 체포됐어요. 위대한 집달관에게요. 스킨폴 씨가 말했어. 이젠 그 사람도 더 이상 햇빛을 방해하진 않겠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꽤 충격을 받았어. 왜냐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면 그날 밤 소파에 앉아서 땀 닦던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그리고 그때도 웃긴 기억이었고 전혀 심각하진 않았는데 어제 새로운 사람이 알려줬어요. 스킨폴 씨가 계속했어.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점유중이라고 부르던가 그래요. 어제 왔는데 마침 파란 눈을 가진 우리 딸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이건 좀 무리하고 불편하네요. 당신한테 파란 눈의 딸이 있었다면 내가 그녀 생일에 초대도 안 받고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냥 있었어요. 스킨폴 씨는 그 상황이 참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웃으면서 옆에 있던 피아노를 살짝 건드렸어.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 손가락으로 짧은 화음을 툭툭 치면서 말이지. 마치 말과 말 사이의 마침표처럼. 코빈시스는 떠났대요. 아이 셋, 엄마는 없고. 그리고 코빈시스의 직업은 인기 없었고 남겨진 아이들은 완전 불리한 상황. 자전디스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를 문지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방 안을 왔다 갔다 걸었지. 스킨폴 씨는 에이다가 좋아하는 노래 멜로디를 피아노로 조용히 연주했어. 나랑 에이다는 자전디스 아저씨를 바라봤고 둘 다 마음속으로 아저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 몇 번을 걸었다 멈췄다. 머리 문지르다 말았다 반복하더니 결국 자전디스 아저씨가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연주를 멈췄어. 그러고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스킨폴. 스킨폴 씨는 아예 그 얘기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갑자기 놀란 얼굴로 우리를 올려다봤어. 그 사람은 필요했던 거야. 자전디스 아저씨가 말을 이었어. 방 안에서 피아노랑 벽 사이에 짧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 뒤쪽을 손으로 자꾸 쓸어 올렸어. 마치 동풍이 세게 불어서 머리가 그 모양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필요하게 만든 거라면 우리의 실수나 어리석음,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것, 아니면 단순히 불운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돌려선 안 돼. 그 일 자체는 해가 되는 게 아니었어. 그는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렸다고 좀 더 알아보고 싶군. 아, 코빈시스. 드디어 자기가 무슨 얘긴지 눈치챈 스킨폴 씨가 외쳤어. 그거야 뭐 쉬운 일이죠. 코빈시스 본거지까지 산책 한번 하면 뭐든 알 수 있어요. 자전디스 아저씨는 우리한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 바로 따라 나섰어. 자, 그쪽으로 가보자 애들아. 이 길이 딱히 다른 길보다 나쁠 게 없잖니. 금방 준비를 마치고 나갔고 스킨폴 씨도 우리랑 같이 갔어. 그러면서 정말 그 외출을 즐기더라. 자기가 코빈시스를 찾으러 가는 게 코빈시스가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는 게 얼마나 새롭고 상쾌한 일이냐며. 처음 간 곳은 챈서리 레인 근처의 커시터 스트리트였는데 창문에 쇠창살이 있는 집이 있었어. 스킨폴 씨는 거기를 코빈시스의 성이라고 불렀지. 우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곧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고마 하나가 사무실 비슷한 데서 튀어나왔어. 철창 너머로 우리를 힐끔 보더니 턱을 철창 끝 두 개에 딱 맞춰 얹더라고. 누구 찾으세요? 그 애가 물었어. 여기서 일하던 수행원인가 집행관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전디스 아저씨가 말했어.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요. 애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 이름을 좀 알고 싶어요. 네키시요. 애가 툭 내뱉었어. 주소는요. 벨야드 양초 가게요. 왼쪽에 있는 집. 이름은 블라인더. 그 사람은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자전디스 아저씨가 중얼거리듯 말했어. 성실했나요? 내키시요. 애가 되물었어. 네, 엄청 열심히 했죠. 진짜 지치지도 않고 일했어요. 한 번 맡으면 길모퉁미 말뚝 외에 8시간, 10시간이고 앉아 있었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자전디스 아저씨가 혼잣말처럼 말했어. 안 한다 해놓고 안 했으면 더 문제였겠지. 고마워요. 그거면 됐어요. 우리는 그 애를 뒤로 하고 나왔어. 애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철창에 팔을 얹은 채 철창 끝을 만지작거리면서 입에 가져다 빨고 있었지. 그런 뒤 다시 링컨스 인으로 돌아갔는데 스킨폴 씨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코빈시스랑 가까이 있는 게 싫었는지 따라오진 않았거든. 그 다음엔 우리 모두 벨야드로 갔어. 아주 가까운 거리였고 좁은 골목길 같은 데였지. 곧 양초 가게를 찾았고 그 안에는 참 인상 좋은 할머니가 있었어. 몸이 많이 안 좋으신지 부종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숨이 찬 걸 보니 천식도 있으신 듯 했어.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지. 내키 애들이요. 내가 묻자. 그 할머니가 대답했어. 네. 맞아요, 아가씨. 새 식구 있어요. 계단 바로 맞은편 문이에요. 그러더니 열쇠를 카운터 너머로 건네주셨어. 난 열쇠를 힐끗 보고 할머니도 한번 쳐다봤는데 마치 내가 뭘 해야 할지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더라고. 열쇠는 분명 애들 방 열쇠일 테니 더 묻지 않고 그냥 나와서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 우린 최대한 조심조심 올라갔지만 네 병이나 함께 움직이다 보니 낡은 나무 바닥에서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었지. 2층에 도착했을 땐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에 방 안에 있던 한 남자가 문 밖으로 나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들리 찾는 거요. 그 사람이 나를 노려보며 말했어. 눈빛이 아주 날카로웠지. 안녕. 저희는 더 위층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말했어. 그는 A다. 사전티스 아저씨. 그리고 스킨폴 씨까지 차례로 쏘아보듯 바라봤어. 그 무뚝뚝한 시선이 다들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고치는 느낌이었지. 자전티스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그는 안녕히 가시오. 하고 퉁명스럽고 매섭게 대답했어. 그 사람은 키가 크고 창백한 얼굴에 머리숱은 거의 없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어. 눈은 튀어나올 듯 크고 전체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 뭔가 계속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달까. 몸도 여전히 크고 튼튼해 보였지만 전성기는 이미 지난 듯했어. 손엔 펜을 들고 있었고 우리가 지나치며 힐끗 본방 안은 종이들이 널려 있었어. 그 사람을 뒤로 하고 우리는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어. 내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가늘고 높은 목소리가 들렸어. 우리 안에 갇혔어요. 블라인더 아주머니가 열쇠 갖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열쇠를 꽂아서 문을 열었지. 방은 천장이 경사진 아주 허름한 곳이었고 가구도 거의 없었어. 그 안에는 5살이나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남자애가 18달쯤 되어 보이는 무거운 아기를 안고 달래고 있었어. 날씨는 꽤 추웠는데도 방에 불은 없었고 두 아이는 낡은 숄이라 목도리로 몸을 감싸고 있었지. 하지만 그걸로도 따뜻하진 않았던지 둘 다 코가 새빨갛게 얼어 있었고 마른 체구가 더 작아 보였어. 그 작은 아이는 아기를 어깨에 기대게 하고 방 안을 조용히 걸으면서 달래고 있었어. 너희를 여기 혼자 가둔 사람이 누구야? 당연한 듯 물었지. 찰리요. 그 애가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어. 찰리는 내 동생이야. 아니요. 누나요. 샬럿. 아빠가 찰리라고 불렀어요. 그럼 너희는 총 몇 명이니? 저요. 하고 그 애는 말했어. 그러고는 품에 안고 있는 아기의 흐느르느한 모자를 쓰다듬으며 에마요. 그리고 찰리. 찰리는 지금 어디 있니? 빨래하러 나갔어요. 그 애는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힐끔힐끔 보려다 아기 머리를 침대 다리에 너무 가까이 가져갔어. 우리가 서로 그리고 아이 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이 열리더니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들어왔어. 몸집은 어렸지만 얼굴은 어딘가 영리하고 나이 들어 보였지. 얼굴도 예쁘장했고 너무 큰 숙녀용 모자를 쓰고 있었고 팔을 커다란 앞치마에다 문지르며 말리고 있었어. 손가락은 하얗게 쭈글쭈글했고 막 빨래를 끝낸 거라 그런지 비눗물이 팔에서 아직도 김이 났어. 그런 모습만 아니었으면 그냥 빨래하는 흉내 내는 아이처럼 보였을 거야. 하지만 그건 흉내가 아니라 진짜였지. 그 애는 근처 어디선가 뛰어온 것 같았고 있는 힘껏 달려왔는지 숨이 가빠 말을 못하고 그냥 헉헉대면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며 팔을 닫고 있었어. 아, 찰리 왔다 하고 남자애가 말했어. 그 애가 돌보고 있던 아기가 팔을 뻗으며 찰리한테 안기려고 했고 찰리는 앞치마랑 모자처럼 어른스러운 동작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어. 그리고는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우리를 가만히 바라봤지. 설마 자전디스 아저씨가 속삭였어. 우리가 찰리한테 의자를 가져다 주고 아이를 안은 채 한 개 도와주는 동안 말이야. 남자애는 찰리 앞치마를 꼭 붙잡고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설마 이 아이가 이 둘을 부양하고 있는 건가? 이걸 좀 봐. 제발 이것 좀 봐. 정말 말이 안 나올 광경이었어. 아이 셋이 꼭 붙어 있고 그중 둘은 완전히 셋째한테 의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셋째는 또 얼마나 어렸는지 어린 몸에 어울리지 않게 조용하고 단단한 책임감이 느껴졌어. 찰리, 찰리, 아저씨가 부드럽게 불렀어. 너 몇 살이니? 13 넘었어요. 찰리가 대답했어. 아, 13이라니. 정말 나이가 많구나. 아저씨가 말했어. 찰리, 참 대단한 나이구나. 말투가 반쯤은 장난기 있게 들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어. 연민이 가득한 슬프고도 따뜻한 말투였지. 그럼 찰리, 이 아기들이랑 여기서 셋이서만 살아. 아저씨가 물었어. 네. 찰리는 아저씨 얼굴을 믿음 가득하게 올려다보며 대답했어. 아버지 돌아가신 후부터요. 그럼 찰리, 어떻게 살아가니? 아, 찰리. 아저씨가 순간 얼굴을 돌리며 말을 이었어.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제가 나가서 일해요. 오늘도 빨래하러 나갔었고요. 하느님, 찰리야. 아저씨가 말했어. 넌 대야에 손도 못 닿을 텐데 굽 높은 나막신 신으면 닿아요. 찰리가 재빠르게 말했어. 엄마가 신던 거 있어요. 그거 신으면 돼요. 그럼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어? 불쌍한 엄마. 에마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요. 찰리는 가슴에 안긴 아기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어. 그 다음에 아빠가 말했어요. 에마한테 내가 엄마처럼 잘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노력했어요. 집에서 청소도 하고 간호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한참 동안 일했어요. 그러다 점점 바깥일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주 밖에 나가니 할 수 있는 한 자주 나가요. 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어. 왜냐면 동전 벌어야 하니까요. 그럼 나갈 땐 항상 아기들을 이렇게 잠가 놓는 거야. 안전하게 지키려고요. 아저씨, 이해되시죠? 찰리가 말했어. 블라인더 아주머니가 가끔 올라오시고 그리들리 아저씨도 가끔 봐주시고 저도 잠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애들은 노는 거고요. 그리고 톰은 갇혀 있는 거 안 무서워하죠. 그치, 톰? 아니요. 하고 톰이 씩씩하게 대답했어. 어두워지면 앞마당에 가로등이 켜지거든요. 그 불빛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꽤 환해요. 그치, 톰? 응, 찰리. 거의 환해. 톰이 대답했어. 얘는 정말 천사예요. 찰리가 말했어. 아, 그 말투는 정말 엄마 같고 아주 어른스러웠어. 에마가 피곤하면 톰이 재워줘요. 톰이 피곤하면 자기 먼저 자고요. 제가 집에 와서 초 켜고 간단한 저녁 먹을 땐 다시 일어나서 같이 먹어요.
그치, 톰? 응, 찰리. 나 진짜 그래. 톰이 말했어. 그런데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떠올랐는지, 아니면 찰리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너무 벅찼는지, 갑자기 찰리의 낡은 치맛자락에 얼굴을 파묻고는 웃다가 울기 시작했어. 우리가 이 방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흘러나온 눈물이었어. 찰리는 아까 아버지와 어머니 얘기를 할 때도 전혀 울지 않았어. 그 슬픔들을 억누르듯 씩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작은 자부심으로,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느라 감정에 빠질 틈이 없었을 거야. 그런데 톰이 올자 찰리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면서도 애들을 아는 팔 하나 가딱 안 움직였지만 두 줄의 눈물이 뺨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어. 나는 에이다랑 창가에 서서 일부러 창밖을 보는 척했어. 지붕 위를, 그 흐름 낀 굴뚝을, 창틀에 억지로 키우는 초라한 화분들을, 이웃들이 키우는 작고 답답한 새장 속새들을. 그러다 보니 블라인더 아주머니가 조용히 들어와서 자전디스 아저씨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 아마 2층까지 올라오는데 한참 걸렸던 것 같아. 얘들한테 집세 받는 게 뭐 대수겠어요, 아저씨. 아주머니가 말했어. 이런 애들한테서 어떻게 받아요. 그래요, 그래요. 자전디스 아저씨가 우리에게 말했어. 이 좋은 분도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대수였다는 걸. 왜냐면 가장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조금 뜸을 들이더니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어. 이 아이가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이에요, 아저씨. 그 애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라인더 아주머니는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게 말했어.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몰라요. 어휴,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그 둘을 돌보는 거 보면 온 동네가 입이 쩍 벌어졌죠. 그리고 그 사람 아파서 누웠을 땐 정말이지 눈물 날 정도였어요. 마지막으로 나한테 말한 것도 그 얘기였거든요. 블라인더 아주머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워 있으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던 간에 어젯밤 이 방에 앉아있던 천사를 봤어요. 내 아이랑 같이 있었던 그 천사. 난 그 애를 하느님께 맡겨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죠. 그럼 그분은 다른 일은 안 했나요? 하고 자전디스 아저씨가 물었어. 아니에요. 아저씨,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여기에 들어왔을 땐 저도 무슨 일 하는지 몰랐죠. 솔직히 말하면 알고 나서 쫓아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그런 일은 탐탁치 않아 했고요. 뭐, 안 좋은 직업이긴 하죠. 하고 블라인더 아주머니가 말했어. 사람들이 꺼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들리 아저씨도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또 좋은 세입자예요. 성질이 좀 괄괄하지만요. 그래서 결국 쫓아냈어요. 자전디스 아저씨가 다시 물었어. 그땐 그랬죠. 근데요,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 사람 아주 성실했어요. 맡은 일은 꼼꼼하게 했고요. 여기서 블라인더 아주머니가 무의식 중에 스킨포를 흘끗 보면서 말했지. 이 세상에서 그런 것만으로도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두신 거네요. 제가 그리들리 아저씨랑 얘기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다른 세입자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죠. 그리들리 아저씨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허락은 했어요. 언제나 퉁명스러웠지만요. 그래도 애들한텐 잘해줬어요. 사람이란 건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친절한 사람들은 많았나요? 자전디스 아저씨가 물었어. 그럭저럭이요. 아저씨,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블라인더 아주머니가 말했어. 하지만 그 사람의 직업이 달랐더라면 훨씬 더 많이 도와줬을지도 모르죠. 코빈스 아저씨가 금화 하나 줬고 같은 일 하던 사람들이 약간씩 모아서 보탰고요. 평소에 그 사람 놀리거나 지나가면 어깨 툭툭 치던 이웃들도 조금씩 보탰고요.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그 애가 그런 직업 가진 사람의 자식이라고 해서 일을 안 시켜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은 시키지만 그걸 빌미 삼아 괜히 잘난 척하고 덜 주고 더 시키죠. 그래도 찰리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참을성도 많고 일도 잘해요. 힘든 만큼 이상으로 해내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봐선 그럭저럭 괜찮지만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블라인더는 숨을 고르기 위해 앉았다. 말하느라 지쳐 다시 숨을 되찾으려는 중이었다. 잔다이스가 우리에게 말하려던 참이었지만 갑작스러운 그리들리의 등장에 관심이 쏠렸다. 우리가 올라오는 길에 보았던 그리고 방금 전 이야기에 언급된 그였다.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신지 모르겠소, 여러분. 그리들리가 우리를 불편해하는 듯 말하며 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들어온 것 용서하시게. 딴 구경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오. 찰리, 톰, 꼬마야, 오늘 모두들 어때? 그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갔고 아이들은 그를 친구로 여기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엄격했고 우리에게는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잔다이스는 그 점을 알아채고 존중했다. 여기 와서 구경하러 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잔다이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선생. 그가 대답하며 톰을 무릎에 앉았다가 성급하게 내쳤다. 아가씨들과 신사들과 논쟁할 생각은 없소. 내 평생 논쟁은 충분히 했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잔더이스가 말했다.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이해가 됩니다. 또 시작이군. 그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나는 싸움이란 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이요. 성미가 급해요. 예의가 없다고요. 좀 그렇긴 하네요. 잔다이스가 행정하게 말했다. 선생, 그리들리가 아이를 내려놓고 다가오며 마치 때릴 듯 말했다. 법원의 권리 재판을 아시오. 아마도 슬프게도 슬프다고요. 그가 분노를 잠시 멈추며 말했다. 그렇다면 사과하겠소. 기회가 없는 건 알고 있소. 사과하오. 선생, 다시 격앙되어 25년 넘게 달궈진 쇠를 밟으며 살아왔소. 벨벳 위를 걷는 법은 이렇소. 저기 채설이 법원 가서 물어보시오. 가끔 웃음거리가 되는 게 있소. 그게 바로 슈롭셔 출신 남자요. 바로 접니다. 저와 제 가족도 그런 진지한 곳에서 오락거리를 제공한 모양이군요. 자른다이스가 침착하게 말했다. 제 이름은 자른다이스입니다. 자네는 내 잘못을 내보다 훨씬 조용히 참는구먼. 자네보단 내가 못 참아. 게다가 말이야. 이분과 젊은 아가씨들에게도 말하는 건데 만약 내가 내 잘못을 다른 식으로 받아들였다면 미쳐버렸을 거야. 내가 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건 내 마음속에서 그 잘못을 원망하고 복수하며 결코 받지 못하는 정의를 분노하며 요구하는 것뿐이야. 그게 전부라고. 그가 시골 말투로 격렬하게 말했어. 사람들이 내가 과하게 흥분한다고 말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건 내 본성이고 당하는 잘못 앞에선 어쩔 수 없어.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법정에서 미친 여자처럼 웃으며 떠도는 신세가 될 뿐이야. 한번 무릎 꿇고 앉으면 난 완전히 미쳐버릴 걸세. 그의 열정과 분노는 너무도 격렬했고 얼굴 표정과 몸짓도 고통스러웠어. 자네, 내 사정을 좀 들어보게. 하늘이 진실을 아는 만큼 내 이야긴 이렇네. 나에겐 형제가 둘 있었지. 우리 아버지는 농부셨고 유언을 남기셨네. 어머니는 농장과 가축을 평생 쓰기로 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모든 것이 내게 돌아오기로 했지. 다만 300파운드 유산을 형에게 줘야 했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얼마 후 형이 그 유산을 달라고 했네. 난 친척들과 함께 형이 이미 어느 정도는 숙식 등으로 받은 게 있다고 주장했지. 그게 쟁점이었고 그 외엔 아무도 유언을 문제 삼지 않았어. 하지만 그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형이 소송을 걸었고 난 법 때문에 강제로 법정에 끌려갔네.
그 소송엔 17명이 피고가 됐고 겨우 2년 지나 재판이 시작됐지. 그 후 2년 동안 법원이 그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인가를 조사했어. 이건 아무도 다투지 않았던 일인데 말이야. 그러고 나서도 피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네. 그때까지 법정 비용이 유산보다 3배나 들었어. 형은 비용 때문에 유산 포기할까 했지. 난 아버지 유산을 모두 비용으로 다 날렸네.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폐허와 절망 속에 빠져 있네. 바로 오늘 이 순간도 말일세. 자네 소송에는 수만이 걸려 있지만 내 문제엔 몇백 파운드뿐일세. 그게 덜 힘든가? 내 생계가 걸려 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빨려나가는데 말이야. 자네가 진심으로 동정하며 자신도 이 끔찍한 제도에 부당하게 희생된 적이 있다고 했지. 거기에 또다시 그가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외쳤네. 제도란 말일세. 모두가 제도 탓이라 하지. 개인 탓은 하지 말라고 해. 법정에 가서 전하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묻지도 말라지. 전하는 그걸 모른다네. 전하는 단지 제도를 운영할 뿐 변호사 툴킹훈에게 가서 너 때문에 분통 터진다. 고 말해도 안 된다네. 모두들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난 손해보는데 말일세. 난 누군가에게 내 파멸에 대한 뭔가를 얻어내겠다. 고 말할 수도 없네. 그도 책임이 없지. 제도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폭력을 쓰지 않는 한 여기서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 이성 잃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언젠가 이 제도 속 개인들을 대면해서 저 영원한 법정에서 심판받게 할 걸세. 그의 분노는 정말 두려울 정도였어.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정도로 격렬한 분노가 있을 줄 상상도 못했지. 다 했어. 그가 털썩 앉으면서 얼굴을 닦았다. 자네는 알아야 해. 내가 얼마나 거칠고 난폭한 사람인지. 감옥에도 갔었어. 법정 모독죄로 변호사 위협했다가도 감옥에 갇혔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엮여서 또 걸릴 거야. 난 슈룹셔 출신 남자라 불려 가끔은 그들한테 웃음거리도 되고 감옥에 끌려가고 구속되고 그런 꼴을 보는 게 그들에겐 재미라고 하더군. 사람들이 내게 좀 자중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내가 자중하면 미쳐버릴 거야. 예전엔 온순한 사람이었어. 아마도 우리 동네 사람들도 기억한다고 하더군. 하지만 지금은 이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 내 정신이 버틸 수 없지. 지난주 대법관이 내게 그랬어. 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실업쇼에 가서 생산적인 일이나 하는 게 낫다고 내가 대답했지. 전하, 맞습니다. 차라리 전하의 이름도 몰랐더라면 좋았겠지만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그 과거가 나를 여기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더 격하게 말했다. 난 그들 부끄럽게 할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법정을 부끄럽게 만들 거라고. 만약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그곳에 실려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말하겠지. 너희가 나를 여기 데려왔고 여기서 내쫓기도 여러 번 했다. 이제는 발부터 먼저 내보내라. 고 그의 얼굴은 아마 몇 년 동안이나 저항적인 표정으로 굳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지금 조용해도 그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난 아기들 데리고 내 방에 가서 1시간쯤 놀게 하려고 했어. 그가 다시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런 말 할 생각은 없었는데 별로 상관없네. 너 무섭지 않지, 톰? 아니요. 톰이 말했다. 당신, 나한테 화 안 났잖아요. 맞아, 얘야. 찰리, 가려나? 그래, 그럼 가자, 꼬마야. 그가 막내 아이를 팔에 안았다. 아이는 기꺼이 안겨 있었다. 아래층에 진저브레드 병정이 있을지도 몰라. 찾아보러 가자. 그가 거칠지만 나름대로 정중한 인사를 자네에게 했고 우리에게는 살짝 고개를 숙인 뒤 방으로 내려갔다. 그때서야 스킨폴 씨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그는 늘 그렇듯 밝고 유쾌한 어조로 말했다. 참 재미있는 일이네. 일이 참 느릿느릿 자기 역할에 맞게 조정되는 걸 보니까 말이야. 이분, 그리들리 말일세. 강인한 의지와 놀라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야 지적으론 좀 조화롭지. 못한 대장장이 같은 사람이지. 몇 년 전만 해도 그리 들리는 삶 속을 헤매며 쓸데없는 싸움거리를 찾던 젊은이였을 거야. 가시덤불 속 젊은 사랑 같은 그때 법원이 나타나서 꼭 필요한 걸 갖다 준 거지. 그때부터 둘은 한 세트였어. 아니었으면 그리 들리는 훌륭한 장군이 돼서 도시를 여기저기 불태우거나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국회에서 온갖 수사법을 구사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법원과 그리들리가 완벽하게 만난 거지.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그리들리는 그 순간부터 돌봄을 받은 셈이야. 그리고 코빈스 씨를 봐. 이 귀여운 아이들 아버지인 코빈스 씨도 같은 원리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 나 스킨폴 씨도 가끔 코빈스 씨 존재 때문에 투덜거렸지. 길을 막는 존재였으니까 코빈스 씨 없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어느 날 내가 술탄이고 내 총리 대신이 아침에 충성스런 지휘관, 노예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라고 묻는다면 코빈스 씨 목을 요구한다. 고 대답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 그동안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일을 주고 있었고 코빈스 씨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었으며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도움을 준 거야. 사회적 미덕을 키워준 거지. 그래서 방을 둘러보면 애가 코빈스 씨의 훌륭한 후원자였고 그의 작은 편안함이 내 덕분이었다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났네. 그가 환상적인 현을 가볍게 튕기는 모습에는 뭔가 묘한 매력이 있었고 우리가 봤던 조금 더 진지한 어린 시절과는 다르게 그는 너무도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그래서 나의 보호자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쪽으로 돌아섰다. 그가 블라인더 부인과 잠시 나눴던 사적인 이야기를 마치고서였다. 우리는 찰리를 안아주고 함께 아래층으로 데려갔다. 집 밖에 멈춰서서 그녀가 일하러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작은 여성용 보닛과 앞치마를 쓴 아주 작은 아이였고 마당 끝에 덮인 길을 통해 달려가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이슬방울처럼. To be continued.